이사님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네. 참 국내 코스피를 바라보고 있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글로벌하게 거시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네. 다뤄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장님 이발하셨네요. 아, 예. 이발했습니다. 예.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염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껏 이제 파월 의장 얘기 중에 기억나는 거는 뭐 네. 신중하게 정도밖에 신중하게. 없는데 그거는 야 단기적으로 저 얘기가 호재야 악재야 이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신중하게라는 단어를 좀 찾아내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센터장님은 그 파월 의장 발언 중에 좀 네. 큰 맥락에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이렇게 또 연준의 스탠스가 느껴지는 대목들이 좀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좀 다분히 매파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라고 하는 톤이 좀 강했는데,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이것은 이제 뭐 잭슨홀 컨퍼런스가 중앙은행가들의 약간 휴가 겸 뭐 이런 좀 느슨한 미팅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굉장히 그 큰 발언이 나왔는데 매년 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파월 의장의 요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작년부터 금리를 올렸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를 봤다. 산업 생산 같은 것들 좀 주춤거리고 또 그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좀 이제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파월 의장의 대전제는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 경기 후퇴를 감내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근데 안심은 잘 못한다. 왜냐하면 아직 그 성장률이 너무 높고 또 노동시장도 너무 뜨겁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와 채권 시장의 반응이 금일에 좀 달랐는데요. 주식은 올라갔어요. 야, 이거 새로운 얘기 아니네인데 왜 새로운 얘기가 아니냐면 7월 달에 FOMC 열리고 했던 것과 톤이 똑같았습니다. 우리 뭐 두고 보는데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에 맞춰서 할 거야라는 얘기가 7월에도 있었고 8월에도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고, 그것 치고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 금도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매파적이었으나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7월 FOMC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식은 뭐 그냥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채권 시장은 또 다르게 반응했어요? 네, 금리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지난주에 4.3대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이게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민감히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 이건 5% 넘어서 있는데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넘어간 건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막 자주 봤는데 2년물이 5%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경우는 사실 잘 못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의 반응은 주식보다는 상당히 밋밋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과연 금리가 올라갔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즘에 어떤 미국의 금리 올라가는 데는 재정 지출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출. 네.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쓰고 있어요. 지난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데이터 나온 1년 동안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2조 2천억 달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미국의 명목 GDP가 한 26조 달러 됩니다. 26조. 그럼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재정 적자가 2조 2천억 달러면 GDP의 8% 정도 적자거든요. 두 달 만에. 아니 1년 동안. 1년 동안. 예.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쓴다 막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재정 적자가 이렇게 뭐 1년 누적으로 보면 한 5% 잘 넘지 않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뭐 그땐 돈을 정말 많이 썼으니까 그 이후로도 이제 재정 적자가 사실상 두 번째로 많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재정 지출은 경기 역행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경기 역행적으로. 민간이 경기가 안 좋고 민간이 돈을 못 쓰면 정부가 개입해서 돈 좀 써서 경기를 좀 받쳐주고, 민간이 뜨거우면 정부가 어느 정도는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해서 과열을 막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럼 지난 1년의 미국 경제를 생각해 보시면 민간이 과연
아주 나빴었나요? 미국만 좋았는데. 예, 좋았죠. 미국 경제가 뭐 랜딩 하느냐, 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뭐 노 랜딩 뭐 이런 얘기 랜딩.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중앙은행가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게 아직 성장률이 너무 높고 노동시장도 아직 뜨거우니까 다시 인플레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고민을 말했는데요. 올해 올해 3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5.9%입니다. 예, 그 5.9. 애틀랜타 연준이라는 데서 이제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막 이제 산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전 뜨거운 가장 본질적인 게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만 뜨거운데 지금 이제 미국이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써요. 또 경기가 너무 좋고 또 미국 정부가 지금 적자 재정을 하니까 국채를 많이 또 발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럼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 환경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축통화의 금리가 올라가면 또 달러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지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은 그나마 경기가 좋아서 버티는데 다른 쪽에 좀 압력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내년 대선 때까지 그냥 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근데 지난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제 의회하고 그 예산 통제하는 거에 대한 합의를 좀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정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그냥 갑자기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확 늘려 쓰고 막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 요인들은 왜 늘리고 어떤 방식으로 왜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진보주의 혹은 리버럴의 시각이죠. 대공황 이후로 경제는 우리가 뭐 자본주의니까 시장에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니까 정부가 많은 것을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민주당의 철학이고. 네. 그래서 IRA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말한 거 보면 저는 미국의 리버럴들이 하고 싶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친환경이나 이런 것도 결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막 다 들어가 있고 반대로 이제 공화당은 정부가 이 돈을 쓰고 이런 거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좋으니까 차라리 감세해주고 각자 알아서 하게 해라. 그래서 공화당은 실제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공공의료보험 바이든의 그 공공의료보험도 반대하잖아요. 이거 왜 돈을 걷어? 내가 필요하면 내가 민간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와 내가 필요한 걸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공적으로 의료보험 체제를 만들게 되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이제 철학이 아주 다르고 이것이 극적으로 대립을 해왔는데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뚝이 무너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그 보조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준 정부가 어디입니까? 트럼프 공화당이 1년 동안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6월 달에 이제 그 정부 부채 협상을 하면서 일부 조항들은 좀 이제 일몰이 되는 게 있죠. 이제 9월, 10월 달에 미국의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 상환 유예해 주다가 이제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일부 민주당이 양보한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친환경 지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민주당이 리버럴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앞서서 이제 현대차 노조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에 포드와 GM이 임금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임금 상승률이 46%를 요구해요. 그 노동자들이. 46%요? 지금 이것을 뭐 한국의 노동운동 아니라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포드나 GM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20% 넘게 주가가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뭔가 그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게 옳으냐 틀리느냐 이건 뭐 철학의 차이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거지만 이 뚝이 완전히 이제 나는 내 맘대로 한다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기 갈 길을 계속 갈 것 같고 지금 이 그 미국 자동차 노조가 연봉을 많이 올려달을 때 그 트럼프가 한 게 야 그래 난 너네 편이야 이거 전기차나 이런 거 다 사기고 이런 거 하려면 너네 일자리 잊어버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말 세상이 미국도 아주 정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나쁜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이걸 좀 계속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미국이 멈춰지는 거는 이러다가 뭔가 탈이 나면 금리가 올라가고 취약한 쪽에서 탈이 나면 결국은 뭐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하겠지만 그런 것 없이 과연 미국이 그런 것 없이 합리적으로 금리 상승의 인플레이션이 조절이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잭슨홀을 지난 주말에 많이 봤지만 지금은 재정 쪽에서 인플레 효과가 지금 너무도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또 약간 세상이 너무도 정파들 간의 이해관계로 막 가고 있다라는 게 그냥 내가 할 길 간다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유탄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지금 재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채를 더 찍어야 되고 네. 국채 매도를 많이 하니까 금리가 오른다. 뭐 그래서 요새 뭐 모기지 금리가 뭐 7%가 아니라 8%가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또 중국에서는 자기네 경기가 안 좋아서 위안화가 떨어지니까 또 위안화 사면서 달러 팔면서 또 이렇게 환율 움직여 금리 또 효과 좀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중국의 위기 상황은 좀 우리가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어떤 봐야 돼요? 저는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안 사서 네.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보다 지금 상황은 중국이 훨씬 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양적 완화로 달러가 많이 풀렸을 때 그 달러 부채를 가장 많이 들고 간 게 그 중국의 그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위안화가 약해지게 되면 중국 수출이 안 좋다고 하는데 혹시 중국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관련된 최초의 이제 그 차이나 리스크라고 하는 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프라이싱 됐던 게 2015년입니다. 그때 막 위안화가 예. 약해지고 인민은행이 위안화 7을 막을 거다 뭐 포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위안화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중국 망하는데 배팅을 했던 게 다 위안화 약세였는데 예. 이게 이제 중국이 그 기업 부채가 달러 표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해져서 수출이 개선되는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어떤 갚아야 될 채무 상환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위안화가 약해지는 게 중국에도 부담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이 막 지르면서 자기들의 동력으로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통화 정책의 운신의 폭도 좁힙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국이 위안화가 약해지는 게 자기들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목적에서 인민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이런 정책을 쓴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뭐 너무 음모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8월 달에 러시아가 금리를 올렸어요. 예. 미국의 적성국인데 작년에는 전쟁 치르고 러시아 경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거나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스크바 중앙은행이 올렸지만 인플레가 왜 나오냐? 루블이 약해지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계속 인플레를 자극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것이 뭐 아주 자신들의 그 계획적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밖의 나라에 너무 프레셔들을 많이 주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저는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나 이런 운신의 폭도 좀 낮추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런 메커니즘이 좀 출발점이 전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황조차도 미국을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달러가 강해졌을 때 그 밖의 나라들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좀 매크로 환경 자체가 미국은 이제 사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기준금리는 안 올리고 있지만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대부분 리서치 센서들이 예전에 뭐 상저하고 얘기하던 분들 조금 톤을 좀 낮추시는 것 같고 상승보다는 좀 개별 주식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좀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그냥 박스권이 노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지난 10년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제대로 올라갔던 게 2017년과 2020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사실 이제 그렇긴 지속이 하죠. 됐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같이 산정이 되는 게 1980년이고 또 지금과 비슷하게 주가지수의 기록이 있는 게 72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길게 보면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가지수는 우상향으로 올랐습니다. 72년부터 따지면 30배 오른 거고
30배 넘게 올랐을 거예요. 80년도부터는 25배, 100부터 시작해서 2,500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72년부터 따지면 올해까지 53년 동안에 소위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가가 2, 3년 올라가는 불마켓이 얼마 있었느냐. 72년부터 78년까지 중동 건설붐이 있을 때 7년이었어요. 예. 그리고 85년부터 88년까지 3조 왕 있을 때 4년이었어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이 좋을 때 4년이었어요. 그럼 52년 동안의 주식은 쭉 올라갔지만 실은 15년이 주가가 올랐고 나머지는 뭐 조정보다는 소소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하는데 마음이 가는 거는 많이 오르면 가요. 그것이 주가 지수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것은 사람 마음이 굉장히 인지적 속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되게 좀 어두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를 전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내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주가 지수가 한 40포인트만 올려보세요. 그럼 세상이 달라게 보일걸요. 아, 좋죠. 그거는 네. 우리가 주가 지수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전망하는데 내가 지금 보는 게 많은 가중치를 주고 영향을 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주가가 오르다 보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드는 건데 전 시장의 속성이 지루함을 사는 것도 시장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당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비싼 주식들이 좀 잘 되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도주들. 예,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하게 되면 이것저것 주식을 살라 그러면 흠이 있는 게 많거든요. 예. 아이 뭐 얘는 이거 약점이고 중국 경기가 나쁘다는데 싼 주식들은 싼 만큼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싼 주식들이 어느 정도 그것이 흠이 좀 이제 가려지면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투영될 수 있는 거를 사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2차 전지가 아주 뜨거웠고 저는 올해 주요는 2차 전지였어요. 그럼 3년 전에는 바이오였고요. 7, 8년 전에는 화장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보면 가치 투자자들이 저는 이제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가치 투자. 저는 투자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올해 2차 전지로 돈 벌면 그게 잘한 거지 뭐 그거 안 산 게 잘한 건 아닌 거고 다만 이제 그런 성장주 투자들은 굉장히 이제 높은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하게 참 싼 주식들이 잘 안 오르고 비싼 주식들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미국이 한 7, 8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이 흡사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다 같이 망가졌죠. 그때도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경제가 60년대 중반까지 자본주의 황금기락을 굉장히 좋았는데 네. 한 65년 이럴 때부터 이제 먼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이때도 미국 민주당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 케네디 사후에 대통령에 오른 존슨이죠.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만든다 그러면서 막 복지 지출도 늘리고 베트남 전쟁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이제 인플레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60년대 후반에 막 히피들이 막 문화운동을 벌이고 저는 지금의 어떤 정파적인 갈등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올라갔던 게 6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후반까지 올라갔던 게 고고장세라 그래서요. 가는 종목만 계속 가니까 이걸 고고장세라고 불렀어요. 근데 고고장세의 특징은 철저하게 개념형 성장주입니다. 개념형 성장주는 뭐냐면 별로 실체가 없어요. 뭐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이익도 발생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건 뜰 거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바이오는 고령화가 되고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의료로 가니까 이게 될 거라고 믿는 것처럼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개념형 성장주를 특징 지었던 게 우주 항공 주식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나타났던 투기적인 행태가 기업들이 사명을 변경합니다. 막 트로닉스, 오닉스 이렇게 전미어로 뭔가 첨단스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바뀌면 주가가 올라갈 정도의 투기적인 장세였고 그때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일시적으로 접었습니다. 50년대 후반부터 지인들의 돈을 모아서 워렌 버핏의 투자 조합을 운영하다가 69년인가 그 장세 때 이거 정말 살 것 없고 너무 비싸다고 접었고 그 다음에 온 게 70년대 초에 니프티 50라고 하는
매력적인 50 종목인데요. 이거는 그런 개념형 성장주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성장주입니다. 예. IBM, 맥도날드, 제록스.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니프티 50 종목들은 원 디시전 스탁 그랬답니다.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리면 한 번 주식 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안 팔아도 될 좋은 주식. 예. 근데 그건 너무 비쌌어요. 밸류에이션이 뭐 50배, 60배 되다 보니까 고고장세와 니프티 50는 종목의 성격은 전혀 달랐죠. 하나는 개념만 있었고 하나는 실체가 있었지만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그 주식들이 이제 부러진 다음에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싼 주식을 살 때 내재가 된 리스크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예.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꽤 답답한 시간이 이어질 건데 지금 장에서 어쨌든 주도주 중심으로 가게 될 거고 대세 양상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변동성으로 이제 네. 뭐 반도체 같다 뭐 배터리 같다 네. 뭐 이런 장이 이어질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려고 한다면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좀 변수가 될 수가 지금은 있을까요? 조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걱정스러운 거 금리가 너무 높아요. 예.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거든요. 예.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가치주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무너지는데 근데 최근에는 금리가 올라간 게 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니까 금리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엔 지금은 성장주 투자자들에게도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경기나 한편으로는 저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가격? 너무 싼 주식들, 그러니까 아주 좋아 보이지만 너무 비싼 주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흠이 많아 보이지만 너무 싼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치 투자나 가치 투자자의 철학 안에는 장기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주식이 적정 주가가 10,000원 하는 게 적정 주가인데 이게 6,000원에 거래가 되고 네. 있어요. 그럼 6,000원에 거래되는 거는 다부는 가격이고 10,000원이 적정 주가라는 거는 내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나는 10,000원의 가치를 알겠지만 이건 사람의 가치를 못 알아주니까 6,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사람들이 알아줘서 10,000원으로 갈지 내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 싼 주식들이 한번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2년 반, 3년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주식이 쌀 때 좀 시간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법이 좀 먹혔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새로운 게 나오니까 약간 싸다고 해서 주워놨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른 기술 나와가지고 약간 별로 그렇게 이전만큼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그거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워렌 버핏만 따라해서 돈을 번 그 파브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투자를 할 때 첨단 산업은 전혀 안 하고요. 그 사람 말은 따분한 것만 한대요. 그런 어떤 기술의 도전이나 이런 게 없을 만한 것들을 사서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가치 투자가 워렌 버핏도 애플을 사거든요. 그렇죠. 결국 내 알매 문제예요. 이걸 내가 얼마나 계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네. 다만 이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많이 주가에 투영하고 있으니까 미래의 좀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움직이는 걸 주도주를 찾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 비싼 주식들이 들어갈 것 같고 예. 다만 역행 투자로 내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2년 반 3년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또 그거를 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주도주로 가든지 아니면 진짜 알짜 주식 싼 걸로 가든지. 근데 우리는 항상 중간에 어중간한 거 고르다가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용기가 많은데.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